정말 좀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보통 안전자산 하면 딱 금부터 떠올리잖아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이 변동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비트코인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20년 2월 초에 시장을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알던 금융 상식이 그냥 깨져버린 순간이었거든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언론 기사, 또 깊이 있는 보고서, 그리고 학술 논문까지 한번 종합해서요. 오늘 이 기묘한 역할 반전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더 큰 그림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우리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기사가 딱 2월 2일을 지목하더라고요. 이날 금의 30일 변동성이 44%까지 치솟아서 비트코인의 39%를 넘어섰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이 보여준 가장 높은 변동성 수치라면서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비트코인이 시장에 등장한 지난 17년 동안 이런 변동성 역전은 딱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뭐 시장 초창기라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시장이 불안하면 돈이 몰리는 피난처가 금이고 아주 짜릿한 등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타는 롤러코스터가 비트코인이었는데 이 둘이 그냥 유니폼을 바꿔 입은 듯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 난데없는 롤러코스터의 스위치를 누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심지어 워시 쇼크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던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름 석자만으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중앙은행의 세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자는 비둘기파가 있고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자는 매파가 있죠. 케빈 워시는 그냥 매가 아닙니다. 매 중에 매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매 중에 매요? 네, 그의 이력 전체가 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올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소리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귀에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금융 혹한기가 온다는 경고음으로 들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워시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금리에 기댄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한 단어짜리 공포 소설이었던 셈이죠. 무섭네요. 그 결과 시장에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달러를 사들이면서 달러 가치가 폭등했고요. 둘째는 그럼 당연히 금값이겠네요. 달러로 거래되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금리가 오를 때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는 건 기회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아,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금을 보유하는 건 아주 안전하지만 돈은 안 나오는 무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이라는 유료 주차장이 갑자기 저한테 주차비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네요. 당연히 다들 무료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돈 주는 주차장으로 옮겨가고 싶지 않겠어요? 투자자들이 바로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뭐였나요?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를 거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워시 쇼크라는 지진이 시장 전체를 뒤흔든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워시쇼크라는 지진이 시장을 덮쳤어요. 그래서 금도 비트코인도 둘 다 떨어졌죠. 그런데 왜 모두가 튼튼하다고 믿었던 금이라는 고층 빌딩은 폭풍 속 갈대처럼 흔들렸는데 애초에 부실공사 아니냐는 의심을 받던 비트코인 빌딩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냐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반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지진의 강도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애초에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두 시장은 지진이 오기 직전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먼저 금 시장부터 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간 금 가격이 66%나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66%요? 이게 금이라고요?
안전자산이 아니라 거의 밈 주식 수준의 상승률인데요. 이러니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이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었지 그 내용물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금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ETF나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걸로 묻지마 투자에 나선 돈들이 잔뜩 몰려 있었죠. 한 헤지펀드 전략가의 말이 핵심을 짚는데 급등 이후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였다. 이건 마치 낡고 삐걱거리는 발코니에서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파티를 여는 것과 같아요. 아, 모두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워시 쇼크라는 그 발코니 바닥이 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도 나도 출입구로 달려나가는 패닉셀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 이익을 본 사람들이 서둘러 빠져나가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뒤따라 뛰어내리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런 걸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청산 장세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와, 잔뜩 달아오른 파티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군요. 그럼 반대편 비트코인 시장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한겨울이었습니다. 이미 고점인 12만 6천 달러에서 40%나 폭락해서 시장의 열기는 뭐 온데간데 없이 식어 있었죠.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미 큰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예 수년간 묻어둘 생각인 장기 보유자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아서 맷집이 생긴 상태다, 뭐 이런 걸까요? 비유가 아주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12라운드 경기 막판에 로프에 기댄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권투 선수 같았어요. 그런 선수한테 제 한두 방 더 날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쓰러지진 않죠. 그렇죠. 반면 금 시장은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이 링 중앙에 꼿꼿이 서 있던 챔피언 같았고요. 그러니 예상치 못한 첫 펀치가 날아왔을 때 충격과 공포가 훨씬 컸던 겁니다. 아하. 금 시장은 패닉, 비트코인 시장은 존버, 즉 버티기가 대세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크리스티나 치나조의 학술 논문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원래부터 뉴스나 SNS 여론, 또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의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한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잖아요. 이건 비트코인의 버그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일종의 기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논문이 이번 현상을 학술적으로 아주 잘 뒷받침해 줍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의 DNA인데 그 심리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새로운 악재가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반면 금은 최근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움직였던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두 자산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네요. IM증권 보고서에서도 금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를 지적하던데 이게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네, 두 자산을 사는 큰 손들의 정체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금의 새로운 지지층을 한번 보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 때 아닌 골디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기는 불안하니까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는 거예요. 아,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들 금을 사는데 한국은행은 13년째 제자리 걸음이라 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좀 씁쓸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IM증권 보고서의 차트를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보이는데 2025년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국채 비중을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와. 이건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자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묵직한 돈이죠. 그럼 비트코인의 수요 구조는 어떤가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좀 무색하게 들리는데요. 아직은 그렇죠.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사들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는 여전히 거시경제 상황이나 시장 분위기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 헤지펀드, 그리고 ETF 자금입니다. 이런 돈들은 바람이 불면 쉽게 휩쓸리는 뜨거운 돈이죠. 아, IM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요 기반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금이 비트코인보다 더 흔들렸다는 헤드라인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그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시장의 지갑 변동이 숨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하루짜리 차트의 기묘한 움직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워시 쇼크라는 충격파가 덮쳤을 때 과열된 파티를 즐기던 금시장의 단기 투기꾼들과 혹한기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 연구죠. 그렇네요. 더 나아가서는 금을 조용히 사모으는 중앙은행들과 여전히 ETF를 통해 자금을 넣고 빼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 같네요.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한 명찰이 아니라 언제든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렌탈 딱지 같은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 렌탈 딱지요. 네, 2월 초에 투기꾼들이 금에 붙어 있던 안전자산 딱지를 잠시 빌려서 위험천만한 파티를 열었고 장기적 안정성이라는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혼비백산하며 쫓겨난 셈이니까요. 중요한 건 자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산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고 있는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규정하는 것이죠. 금은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위험자산처럼 행동했고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충분히 내린 상태에서 버티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IM증권 보고서 말미에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하나 제시되는데요.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했던 막대한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정부가 패소해서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기업들에게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달러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죠. 바로 그런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달러의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을 넘어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자산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이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